어머, 태혁 씨. 지치지 않는 체력에 비밀은 바로 이거였군요. 맞아요. 바로 봉침입니다. 윤정 씨도 한 방 맞아 보실래요? 아, 전 사양할게요. 대신 우리 남편 정신 좀 차리게 세게 한 방 놔주세요. 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올해 안에 로또 1등 당첨되실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남편이 바로 위층에서 자고 있는데 나는 그 집 거실 소파에서 남편 친구의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잡았어요. 그것도 두 손으로. 52살 유부녀가 남편 절친의 손목을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현관 쪽 센서등이 켜졌어요. 누가 내려오나 싶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고양이가 지나간 거였죠. 그 3초 동안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들키면 두 가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라는 걸. 그런데 아시잖아요. 깨달음이 멈춤은 아니라는 거. 심장이 쿵쿵 뛰는데 손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20년째 꺼져 있던 내 안에 뭔가를 깨워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남편의 30년 지기 부부 동반 모임에서 함께 밥 먹고 명절 인사를 나누던 바로 그 사람. 내 남편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앞에서 나는 유부녀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들, 딸이 이 장면을 봤다면 엄마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죄책감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순간이 끝나는 게 더 두렵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20년간 얼음장 같은 잠자리를 견뎌온 끝에 남편 바로 곁에서 다른 남자의 온기를 처음 느꼈다면 그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진심으로 놓을 수 있으십니까? 모든 게 시작된 건 1년 전 봄이었어요. 나 서윤정 52살. 남편 서정우는 55 IT 회사 임원으로 20년 넘게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죠. 결혼한 지 23해째인데 솔직히 부부라기보다 같은 주소를 쓰는 룸메이트에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나니까 방이 늘어난 게 아니라 대화가 줄어든 거였거든요. 저녁마다 식탁에 마주 앉으면 정우는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나는 혼자 반찬을 씹으면서 이게 부부인가 싶었어요. 밤은 더 심했죠. 정우는 침대에 눕자마자 등을 돌리고 5분이면 잠들었어요. 내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 곁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밤이 얼마나 길고 서러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결혼이 이렇게 건조해진 걸까요? 아마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부터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습관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해 4월 정호가 퇴근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한마디를 던졌죠. 이번 주말에 태혁이 부부랑 저녁 한번 하자. 오랜만에 넷이서. 강태혁 61살. 남편의 대학 동기인데 한의대를 나와서 30년 가까이 한의원을 운영하다 2년 전에 은퇴하고 경기도 양평 쪽에 양봉장을 인수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부인 이수연 언니는 58인데 부부 동반 모임에서 몇 번 본 적 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남편 친구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이였죠. 토요일 저녁 강남 한정식집에서 넷이 마주 앉았어요. 강태혁 씨는 61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등이 곧고 어깨가 넓었어요. 말투도 느긋한데 힘이 실려 있었고 젓가락을 드는 손이 단단해 보였죠. 수연 언니는 살짝 화장한 얼굴에 여유 있는 웃음을 달고 있었는데 그 여유가 어디서 오는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들끼리 골프 얘기로 빠지고 나와 수연 언니는 드라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막걸리가 돌자 수연 언니가 갑자기 잔을 내려놓으며 킥킥 웃더니 이러는 거예요. 윤정 씨,
우리 집 양반이 은퇴하고 봉침을 직접 놓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아침 팔뚝에 벌 올려놓고 하는 거 보면 기겁하겠지만 그게 몸을 완전히 바꿔놨어. 밤에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나는 요즘 도망 다녀요. 진짜 농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농담을 던지는 수연 언니 표정이 묘했어요. 짜증인지 자랑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얼굴이었고 나는 웃으면서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밤에 에너지가 남아돈다는 말, 도망 다닌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52살 여자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태혁 씨가 옆에서 들었는지 민망한 듯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봉독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끌어올려 주거든요. 학술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요법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한의사 특유의 차분한 말투였는데 왜인지 그 설명이 귀에 착 감겼어요. 별거 아니라면서 결과는 별거라니. 그 모순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정호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태혁아, 나도 한번 맞아볼까 했어요. 태혁 씨가 웃으며 형은 골프 치느라 시간 없잖아 하니까 식탁에서 웃음이 터졌거든요. 나도 따라 웃었는데 속으로는 서러웠어요. 정호는 자기한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나한테도 필요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호가 운전하며 한마디 했어요. 태혁이 확실히 건강해 보이더라. 봉침 효과가 있긴 한 모양이야. 그래 그런 것 같더라. 짧게 대답했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문장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건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서 눈을 못 뗀 게 오늘의 문제라는 걸 정호 당신은 모르겠죠. 침대에 누우니 또 어둠이었어요. 정호의 코 고는 소리가 공장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이 소리를 20년째 듣고 있다는 게 갑자기 견딜 수 없이 서러웠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인 밤, 그게 진짜 외로움이라는 걸 겪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불 속에서 강태혁이라는 이름을 소리 없이 한 번 더 되뇌었어요. 서윤정 이러면 안 돼, 남편 친구잖아. 그런데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 이름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담장 너머 열매일수록 손이 먼저 가는 법이잖아요. 2주 뒤에 또 모임이 잡혔어요. 이번엔 수연 언니가 먼저 연락을 했죠. 윤정 씨, 우리 남편들 골프 약속 잡느라 난리인데 우리도 같이 밥 먹자. 싫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가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모임은 한강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와인 한 병이 비워질 때쯤 태혁 씨가 올리브유를 빵에 찍으며 자연스럽게 건강 얘기를 꺼냈어요. 윤정 씨도 정기검진 받으시죠? 50 넘으면 대장 내시경이랑 골밀도 검사는 꼭 하셔야 해요. 요즘은 검진 비용도 부담 없고 제때 발견하면 치료비가 10배는 절약되거든요. 한의사 습관이 남아있는 건지 환자를 보듯 편하게 말하는 투였어요. 정호가 코웃음을 쳤죠. 우리 집 사람은 병원 얘기만 하면 귀를 닫아버려 소용없어. 그 말이 농담이었겠지만 나한테는 서운하게 들렸어요. 내 건강에 관심을 보이는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 친구라니. 참 우습고 씁쓸한 밤이었죠. 태혁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건강이 곧 재산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엔 예방에 쓰는 돈이 치료에 쓰는 돈보다 언제나 싸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강태혁이라서 유독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61살인데 등산 동호회 40대 회원보다 먼저 정상을 밟고 은퇴 후에도 양봉장을 혼자 운영하고 게다가 밤에도 지칠 줄 모른다는 그 소문까지. 봉침이 저 사람을 만든 거라면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인 걸까? 와인 2잔째를 비울 때쯤 수연 언니가 화장실에 갔고 정우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테이블에 나와 태혁 씨만 남았죠.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10초가 유난히 길었어요. 태혁 씨가 와인잔을 돌리며 윤정 씨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이 사람이 알 리 없는데 왜 그 질문이 찔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요즘 좀 그래요. 나이 탓이겠죠. 웃어 넘겼는데 태혁 씨가 한 박자 더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의사의 눈인지 남자의 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아마 의사의 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남자의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상대방은 아무 뜻 없이 한 말인데 내 마음이 제멋대로 의미를 붙여버리는 그런 순간이요.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착각 속에 머물고 싶은 밤. 그런 밤이 시작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정호가 또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태혁 씨 목소리가 자꾸 돌아왔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던 그 말, 건강이 곧 재산이라던 그 말투. 내 남편은 한 번도 내 안색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남편 친구가 10초 만에 나를 읽어버렸다는 게 서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서윤정 정신 차려. 저 사람은 남편 친구고 수연 언니 남편이야. 이중으로 금지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꾸짖었는데 꾸짖는 목소리보다 호기심이 더 크더라고요. 20년 동안 꺼진 날로 같았던 밤이 소문 하나에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3주 뒤 수연 언니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다음 달에 태혁 씨 양봉장 구경 겸 양평에 1박 하자는 거였거든요. 부부 넷이서 펜션 잡아서 고기 구워 먹고 다음 날 양봉장 둘러보자는 계획이었죠. 정호는 당연히 좋다 했고 나는 괜찮다고 답했는데 괜찮다는 글자를 치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양봉장이면 태혁 씨의 공간이잖아요. 그 사람이 매일 봉침을 놓는 그곳에 내가 들어간다는 게 왜 이렇게 심장을 건드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설레면 안 되는 건데 설렘은 이미 시작돼 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이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첫 번째 모임에서 수연 언니의 농담을 흘려들었더라면 이 모든 게 시작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흘려듣지 못한 밤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5월 둘째 주 토요일 양평으로 출발했습니다. 정호가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차창 밖을 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오늘 태혁 씨를 만난다는 사실 하나에 아침부터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52살 여자가 남편 친구 만나러 가면서 거울 앞에서 립스틱 색을 고르고 있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했어요. 정호는 눈치도 없이 라디오를 틀며 오늘 고기는 내가 굽는다. 태혁이가 한우 준비해놨다더라 하고 웃었습니다. 나는 그래 맛있겠다 하며 웃었는데 입은 웃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한우가 아니라 다른 게 가득 차 있었죠. 양평에 도착하니 태혁 씨 부부가 펜션 앞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혁 씨가 반팔 셔츠에 면바지 차림으로 서 있었는데 팔뚝에 작은 붉은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는 게 보였어요. 봉침, 자국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기에 벌을 올려놓는다는 게 실감이 났죠. 보통 사람이면 흉터처럼 보일 텐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훈장처럼 보이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길 안 막혔죠? 태혁 씨가 트렁크를 열어주며 자연스럽게 짐을 받았습니다. 정호랑 악수를 나누고 나한테는 가볍게 목례를 했는데 그 짧은 눈맞춤에 괜히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어요. 수연 언니가 현관에서 나오며 윤정 씨 왔어? 방 구경해봐. 계곡 보이는 방이 진짜 괜찮아. 수연 언니는 언제 봐도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유의 원천이 옆에 서 있는 남자라는 걸 생각하면 부러움과 질투가 동시에 올라왔죠.
펜션은 2층짜리 목조 건물이었는데 1층에 거실과 부엌이 있고 2층에 방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왼쪽 방, 태혁 씨 부부는 오른쪽 방이었죠. 방 사이 벽이 얇아 보였습니다. 그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태혁 씨가 바로 옆에서 잔다는 생각에 짐을 풀면서도 손이 어수선했어요. 서윤정, 대체 너 지금 뭘 기대하는 거야?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 다른 남자가 벽 너머에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니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양봉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펜션에서 차로 10분쯤 거리에 태혁 씨의 양봉장이 있었는데 산기슭에 벌통 150여 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아카시아 꽃향이 바람에 실려왔죠. 5월 햇살이 벌통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벌들이 입구를 오가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벌을 보자마자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나 벌 못해 알레르기 있어. 차에서 기다릴게. 수연 언니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벌은 질색이야. 나도 차에 있을게. 윤정 씨 구경 잘해. 그렇게 양봉장에는 나와 태혁 씨 둘만 남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럽고 계획이라고 하기엔 아무도 의도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둘만 남았다는 사실 하나의 발끝부터 열기가 올라오는 걸 어쩌지 못했어요. 태혁 씨가 보호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쓰시면 벌이 안 달라붙어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보호망을 쓰는데 끈이 엉켰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태혁 씨가 다가와서 망끈을 정리해 줬는데 손가락이 턱 아래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1초도 안 되는 접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초가 피부에 도장처럼 찍혀버렸어요. 태혁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벌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쪽이 아카시아 꿀 벌통이에요. 색이 맑고 향이 깨끗해서 건강식품 쪽에서 납품 요청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한의사 출신답게 설명이 꼼꼼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면역력에 좋고 로열 젤리는 갱년기 여성한테 특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보다 자연에서 오는 게 흡수율이 높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갱년기라는 단어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갱년기라니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태혁 씨는 환자를 대하듯 담담하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의미를 붙이고 혼자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벌통 사이를 걸으면서 태혁 씨가 봉침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봉독에는 멜리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요. 한의원 시절에 환자들한테도 놓아줬는데 관절염이나 만성 피로에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나는 그 설명보다 설명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봉침 얘기를 할 때 태혁 씨 눈이 유난히 반짝거렸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말할 때 빛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우한테서는 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남편한테서 못 느낀 걸 엉뚱한 사람한테서 발견했을 때 그 혼란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벌통 끝자락까지 걸어갔을 때 좁은 내리막에서 돌부리에 발이 걸렸어요. 순간 중심을 잃었는데 태혁 씨가 옆에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돌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1초쯤 잡혀 있다가 바로 놓았는데 팔뚝을 감싸던 그 손의 힘이 한참을 지워지지 않았어요. 정호가 내 팔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마 수년 전일 거예요. 남편 손은 기억에 없는데 남편 친구 손에 감촉이 팔에 남아있다는 게 스스로도 무서웠습니다. 양봉장을 나오면서 태혁 씨가 물었죠. 윤정 씨 얼굴에 좀 생기가 돌았네요.
바깥 공기가 맞나 봅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생기가 돌았다는 말을 남편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서 듣고 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저녁에 펜션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정호가 집게를 들고 나는 연기 냄새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신나 있었고 수연 언니는 상추를 씻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죠. 태혁 씨가 숯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나는 상추를 뜯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보고 있었습니다. 부채질을 하는 팔뚝에 봉침 자국이 불빛에 비쳤어요. 저 팔이 아까 내 팔을 잡았었지. 그 생각이 또 올라와서 입안에 고기가 제대로 씹히지 않았습니다. 소주가 돌면서 분위기가 풀어졌어요. 정호와 태혁 씨가 대학 시절 얘기를 하며 웃고 있었는데 정호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태혁아, 너는 그때도 체력이 좋더니 지금은 더하구나. 비결이 뭐야 진짜. 태혁 씨가 웃으며 공침이랑 등산밖에 모르겠어 형. 특별한 건 없어요. 수연 언니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끼어들었죠. 특별한 거 없긴.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체력이 좋은 게 아니라 쓸데가 넘치는 거지. 또 그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듣는 이 농담이 첫 번째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어요. 쓸데가 넘친다는 말이 정우 옆에 앉아있는 나한테 대모처럼 박혀버렸거든요. 우리 집은 쓸데가 없는 게 아니라 쓰려는 사람이 없는 거였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어 정리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호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펴고 누우면서 오늘 고기 잘 먹었다. 내일 양평시장이나 들를까 하더니 2분도 안 돼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나는 화장을 지우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낮에 태혁 씨가 생기가 돌았다고 했는데 지금 거울 속 내 얼굴에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웠는데 잠이 올 리 없었죠. 벽 너머에서 수연 언니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멈춘 뒤에 벽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52살 여자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실시간이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남편은 코를 골고 있고 옆방에서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아내와 함께 있다는 현실이 이불 속에서 온몸을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남의 부부 사이를 상상하고 있는 내가 부끄러웠는데 부끄러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윤정 제발 자. 내일이면 집에 가잖아. 스스로를 달래면서 눈을 감았는데 감은 눈 뒤에 떠오르는 건 태혁 씨가 내 팔을 잡던 그 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호기심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양봉장에서 보호망 끈을 혼자 묶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나는 묶이고 싶었던 거예요. 벌이 아니라 이 감정한테 말이죠. 양평에서 돌아온 뒤 일주일 동안 태혁 씨 생각이 안 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손이 멈추고 양봉장에서 보호망 끈을 매주던 그 손가락이 떠올랐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프로폴리스 영양제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귓속에서 안 지워지는 거였어요. 정호는 변함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태블릿보다 잠드는 루틴이 20년째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어느 날 저녁 내가 머리를 잘랐는데 정호가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나 오늘 미용실 갔다 왔어 했더니 아 그래? 잘 됐네 하고 말았습니다. 잘 됐다는 말도 내 머리를 안 보고 한 거였어요. 이 사람 눈에는 내가 안 보이는 거구나. 그 확인이 될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 태혁 씨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생기가 돌았다고 한마디 해준 그 사람, 안색이 안 좋다고 걱정해준 그 사람, 남편이 안 보는 걸 남편 친구가 봐주고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위험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6월에 접어들면서 부부 동반 모임이 더 잦아졌습니다. 수연 언니가 적극적이었어요. 윤정 씨,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한강 산책 어때? 남편들은 자기들끼리 골프 치러 간다던데 우리는 우리끼리 놀자. 수연 언니와 둘이 만나는 일도 몇 번 생겼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는데 수연 언니는 무심코 남편 얘기를 많이 꺼냈어요. 태혁 씨가 요즘 양봉장에서 꿀 수확 시즌이라 새벽부터 올라간다며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데 벌이 싫어서 나는 절대 안 가거든. 윤정 씨가 대신 가줘. 농담이야. 농담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농담이 귀에 꽂혔습니다. 양봉장에 다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불빛처럼 켜졌거든요. 서윤정, 너 지금 친구 남편 만날 핑계를 찾고 있는 거잖아. 스스로한테 화가 났지만 화가 나는 만큼 기대도 커지고 있었어요. 7월 초 정우한테 2박 3일 출장이 잡혔습니다. 부산 쪽 고객사 미팅이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을 비운다고 했죠. 혼자 있으면 심심하겠네. 정우가 트렁크를 꾸리며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에 나는 괜찮아 뭐 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심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정우가 없는 이틀이라는 사실에 심장이 빨라진 걸 들킬까봐 부엌으로 도망쳤어요. 정우가 출장을 떠난 목요일 저녁 수연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 씨, 내일 나 양평 올라가야 하는데 태혁 씨가 꿀 병입 작업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대. 나는 토요일에 손녀 돌봐야 해서 못 가거든. 혹시 시간 되면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꿀 병입 작업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아, 내일? 마침 정우도 출장이라 시간 괜찮은데 내려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현관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남편 출장 간 사이에 남편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한 거잖아. 수연 언니가 부탁한 거니까 명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명분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양평으로 올라갔습니다. 7월의 양봉장은 5월과 전혀 달랐어요. 아카시아 꽃은 이미 지고 밤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밤꽃 특유의 달큰하면서도 묵직한 향이 양봉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혁 씨가 작업복 차림으로 벌통 사이에서 나왔어요. 윤정 씨 와줘서 고마워요. 수연이가 못 온다니까 걱정했는데. 아이고, 뭘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왔으니 시켜만 주세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둘만 있다는 사실이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5월에는 정우와 수연 언니가 있어서 시선을 분산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내 시야에 태혁 씨밖에 없었습니다. 작업장 안에서 꿀을 병에 담는 걸 도와줬어요. 큰 통에서 꿀을 따라 유리병에 옮기는데 꿀이 실처럼 늘어지면서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태혁 씨가 옆에서 뚜껑을 닦으며 윤정 씨 손이 꽤 빠르네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대단합니다. 그 칭찬 한마디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이 나이에 빠르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반응하는 내가 한심하다 싶으면서도 기분이 좋은 걸 어쩌지 못했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태혁 씨가 마을 식당까지 가기 귀찮으니 양봉장 옆 오두막에서 간단히 먹자며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오두막은 태혁 씨가 작업 중간에 쉬는 공간이었는데 나무 탁자 하나에 의자 2개, 작은 가스버너가 전부인 좁은 곳이었습니다. 마주 앉으면 무릎이 닿을 것 같은 거리에서 라면, 냄비를 사이에 두고 앉았어요. 여러분 52살 여자가 라면, 냄비 하나 앞에서 이렇게 긴장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젓가락을 집으려다가 손이 부딪혔어요. 양봉장에서 보호막 끈을 매줄 때보다 더 가까운 접촉이었습니다. 태혁 씨가 먼저 손을 뺐어요. 아, 죄송, 먼저 드세요.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는데 나는 심장이 목까지 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혼자 의미를 붙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도 느끼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라면을 먹고 나서 오후 작업을 이어갔어요. 해가 기울면서 양봉장에 노을이 내려앉았고 벌들이 하나둘 벌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도구를 정리하는데 태혁 씨가 등을 쭉 펴며 허리를 돌렸어요. 오래 숙이고 있으니까 허리가 좀 오네요. 봉침 맞으면 금방 풀리긴 하는데,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봉침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궁금했거든요. 그 질문을 한순간 태혁 씨가 나를 한 박자 바라봤습니다. 어떤 효과가 궁금하신 건데요? 담담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 뒤에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 있었는데 내가 과민한 건지 정말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요. 체력이나 활력 같은 거 얼버무렸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스로도 내가 뭘 묻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연 언니가 했던 그 농담, 밤에 에너지가 남아돈다던 그 얘기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태혁 씨가 장갑을 벗으며 공독이 혈류를 깨워요. 잠자고 있던 몸의 감각을 전부 열어주는 느낌이랄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신경전달 물질 활성화인데 체감으로는 몸 전체가 20년쯤 되돌아간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노을이 태혁 씨 얼굴 반쪽을 물들이고 있었고 나는 20년이라는 단어에 머리가 하얘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이면 내가 32이던 때 정오와 뜨거웠던 그 시절의 감각을 이 사람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호기심이 질문을 넘어서 확인하고 싶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양봉장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오두막에 전등을 켜고 도구를 정리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몸이 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혁 씨가 선반 위 상자를 내리려고 팔을 뻗었는데 내가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돌아서는 순간 가슴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둘 다 멈췄어요. 1초, 2초, 시간이 늘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혁 씨 셔츠에서 밤꽃 향과 땀 냄새가 섞인 채취가 올라왔어요. 남편한테서 맡아본 적 없는 종류의 냄새였습니다. 일하는 남자의 냄새,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였어요. 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을 뻗어서 태혁 씨 팔뚝을 잡았어요. 봉침, 자국이 손바닥 아래로 느껴졌습니다.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한테서 나도 뭔가를 느낄 수 있는지. 20년째 꺼져 있던 내 안의 감각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 건지. 태혁 씨가 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손을 자기 팔에서 떼어냈어요. 윤정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형수님이에요. 정호가 제 가장 오랜 친구고 수연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못을 박듯이 정확했습니다. 그 정확함이 오히려 가슴을 찢었어요. 거절당한 수치심이 뒤통수를 때렸고 동시에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더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혁 씨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제가 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차 안에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7월의 어둠이 지나갔고 에어컨 바람만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어요. 양평역에 내려서 돌아서는데 태혁 씨가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윤정 씨,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수연이한테 말해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입니다. 마지막 선이라는 말이 플랫폼에 서 있는 나한테 선로위 경고등처럼 빛났습니다. 전철 안에서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거절당한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는데 부끄러움 뒤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을 지켰다는 게 안도가 아니라 아쉬움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집착이 된 거라는 걸. 회원 전용 영상들과 다음 편 내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채널명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양봉장에서 거절당한 뒤 한 달이 넘도록 태혁 씨 연락은 없었어요. 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8월이었습니다. 서울이 찜통처럼 끓던 그 여름에 정훈의 회사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열렸어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이었고 정호가 말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뭐하면 태혁이네 펜션이라도 다녀와. 수연이도 심심하다고 했으니까 남편이 직접 보내주는 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명치 밑에서 쓰게 올라왔어요. 수연 언니한테 연락했더니 마침 이번 주말에 양평 펜션 잡아놨는데 윤정 씨도 올래? 태혁 씨가 토요일에 양봉장 볼 일 있다고 올라와 있거든. 셋이서 바비큐나 하자. 셋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 언니가 있으니까 둘만 될 일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토요일 오후 양평 펜션에 도착하니 수연 언니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혁 씨는 양봉장에서 작업 중이라 저녁 때 온다고 했어요. 수연 언니와 둘이서 장을 보고 고기를 재우고 맥주를 마시며 한가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쯤 수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지셨다는 거였죠. 수연 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정 씨, 나 급하게 서울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응급실이래. 당연히 가셔야죠. 빨리 가세요, 언니. 수연 언니가 허겁지겁 짐을 챙기고 택시를 불러 떠났습니다. 펜션에 나 혼자 남았어요. 태혁 씨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야 했죠. 수연 언니, 친정어머니가 응급실에 가셨대요. 수연 언니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태혁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가 크게 안 좋으신 건 아니길 바라야죠. 저도 작업 마무리하고 펜션으로 내려갈게요. 어차피 오늘 거기서 자기로 했으니까. 맞았어요. 원래 태혁 씨도 이 펜션에서 묵기로 한 거였습니다. 수연 언니가 빠졌을 뿐이지. 태혁 씨가 오는 건 계획대로였어요. 그런데 수연 언니가 없다는 한 가지가 상황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서윤정. 지금 떠나면 돼. 택시 부르면 양평역까지 20분이야. 머리로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는데 몸은 이미 부엌에서 수연 언니가 재워놓은 고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8시쯤 태혁 씨가 도착했어요. 작업복에서 갈아입은 흰색 있는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는 괜찮으시대요? 수연 언니한테 문자 왔는데 검사 중이래요. 크게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다고. 다행이네요. 태혁 씨가 마당을 둘러보며 고기 재워놨네요. 이거 수연이가 한 건가? 네, 수연 언니가 해놓고 갔어요. 먹고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먹고 가라는 말이 나한테는 제발 가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8월 밤 공기가 낮의 열기를 품고 있었고 매미 소리가 뚝 끊긴 뒤로 귀뚜라미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지난달 양봉장에서 있었던 일을 둘 다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기 굽는 얘기, 꿀 수확 얘기, 날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평범한 대화 밑으로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맥주가 3캔째 비었을 때 태혁 씨가 말했어요. 윤정 씨, 솔직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양봉장에서 내 팔을 잡은 거, 그게 실수였습니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동안 묻어뒀던 그 장면을 이 사람이 먼저 꺼낸 거였어요. 실수였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상황이 정리되는 건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실수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때가 떠올라요.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태혁 씨가 한참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 두 글자가 8월 밤 공기를 전부 바꿔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선을 그어놓고도 상대가 저도요라고 하는 순간 그 선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정리하고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갑자기 빗소리가 시작됐어요. 소나기였습니다. 양평 산골짜기의 8월 소나기는 장대처럼 쏟아져서 5분 만에 마당이 물바다가 됐어요. 태혁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비의 운전은 위험합니다. 1시간만 기다려보죠. 도망칠 핑계가 사라진 겁니다. 비가 두 사람을 이 거실에 가둬 버렸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제주도에 있고 수연 언니는 서울로 돌아갔고 소나기가 세상을 가려버린 펜션 거실에 나와 태혁 씨만 남았습니다. 내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태혁 씨의 소매 끝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2개로 가볍게 잡은 것뿐인데 내가 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양봉장에서 팔뚝을 잡았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해서 잡은 거였어요. 스스로의 행동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혁 씨가 내 손을 내려다 봤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양봉장에서 내 손을 떼어냈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이 다시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차분함이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나를 더 혼란에 빠뜨렸어요. 거절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내 심장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태혁 씨,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서면 다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다시 올 수 없다는 말이 떠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기 싫다는 고백이었다는 걸.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거실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천장 전등이 한번 깜빡였어요. 산골 펜션의 전기가 소나기에 불안정해진 거였습니다. 두 번째 깜빡임 뒤에 전등이 꺼졌어요. 거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에 희미한 빗줄기 빛만이 두 사람의 윤곽을 그리고 있었어요. 도망칠 곳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내 손이 소매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태혁 씨 손등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칠었어요. 양봉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거친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서 팔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20년간 매끈한 사무실 손만 잡아왔는데 이 손은 완전히 다른 온도였습니다. 이러면 정우한테 돌아갈 수 없어. 머릿속에서 경고가 울렸지만 손은 이미 그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태혁 씨의 다른 손이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볍게 감싼 건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체온이 전부 느껴졌어요. 봉침으로 깨어난 몸이라는 게 온기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열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남편한테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서윤정. 지금 돌아서면 아직 늦지 않아. 그런데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 소파에 앉지 않았겠죠.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태혁 씨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는 걸 어둠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숨에 섞인 맥주 향이 내 볼 가까이에서 감돌았고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 얼굴이 스쳤어요. 딸 얼굴이 스쳤어요. 정호 얼굴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 얼굴들이 스치는 동안에도 나는 태혁 씨 눈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 빛에 반사된 그 눈동자가 나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멈출 수가 없다고. 태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 씨,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후회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줘요. 그 한마디가 남아있던 마지막 잠금 장치를 풀어버렸습니다. 건너서는 안 될 강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미 물속에 들어와 있었고 돌아갈 기슭은 빗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어요. 소나기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세상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소나기는 그쳐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젖은 마당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고 창 너머로 이름 모를 새가 울고 있었어요.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혁 씨가 이미 일어나서 부엌에 서 있었어요. 도마 위에 사과를 깎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어젯밤이 아니라 몇 년째 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일어났어요? 사과 좀 깎아놨는데 아침에 과일이라도 드세요. 그 담담함이 이상했어요. 어젯밤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 건지. 고마워요. 사과를 한 조각 집어 먹었는데 입안에서 단맛이 번지면서 동시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사소한 돌봄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안 났습니다. 태혁 씨가 사과 접시를 내려놓으며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나는 그제서야 이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61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새 한숨도 안 잔 사람인데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눈이 맑고 등이 굳었습니다. 수연 언니가 농담처럼 했던 그 말, 밤에 에너지가 남아돈다던 그 소문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봉침이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소문도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은 충족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족된 뒤에 남은 게 만족이 아니라 더 깊은 갈망이라는 거였어요. 한번 알아버린 감각은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가 올라왔어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고 정호가 제주도에서 보낸 문자가 폰에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제주도 날씨 좋다. 집에서 잘 쉬어. 그 문자를 읽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위장에 돌을 삼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후회 옆에 어젯밤의 온기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평에서 돌아온 뒤 일상은 겉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제주도에서 돌아와 출장 잘 다녀왔어 하며 트렁크를 풀었고 나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어요. 똑같은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루틴을 돌리는 내 안에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앉아 있었어요. 양평 펜션에서의 그 밤이 일상 위에 얇은 유리막처럼 씌워져서 보이는 것은 같은데 만지면 다른 느낌이 나는 거였죠. 태혁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양평 다녀간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윤정 씨 집에 잘 들어갔어요? 한 줄짜리 안부였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데 심장이 울렸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답장을 보내고 폰을 내려놓았는데 3분도 안 돼서 또 들여다봤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52살이 뭘 하는 건지 한심했지만 그 한심함조차 설렘 앞에서는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 뒤로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며칠에 한 번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매일이 됐어요. 내용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꿀 수확 많이 했어요. 오늘 서울 비 온다던데 우산 챙기세요. 남편이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안부를 이 사람이 매일 보내고 있었어요. 정호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저녁 뭐 먹지 한마디 던지고 나가면 나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태혁 씨가 보낸 아침 인사가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돼 버렸어요. 이건 연락이 아니라 이미 관계였습니다. 8월 말 수연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 씨 요즘 뭐 해? 연락이 뜸하네. 별거 없어 언니. 집에만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었다는 말 뒤에 언니 남편과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수연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태혁 씨가 좀 이상해. 폰을 자꾸 들여다보더라고. 뭐 새 취미라도 생겼나 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폰을 자꾸 들여다본다는 말. 그게 나한테 문자를 보내느라 그런 거라는 걸 수연 언니는 몰랐어요. 아, 뭐 양봉장 관련 카페 같은 거 하는 거 아닐까? 어색하게 넘겼는데 목소리가 반톤 높아진 걸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수연 언니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라면 이건 시간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태혁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 언니가 폰 자주 본다고 얘기했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태혁 씨의 답장이 늦었습니다. 10분이 지나서야 왔어요. 알겠어요. 연락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데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연락을 줄이자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9월에 접어들면서 태혁 씨 문자가 정말로 줄었습니다. 매일 오던 안부가 3일에 한 번이 됐고 내용도 짧아졌어요. 그 공백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문자가 안 오는 날 저녁에는 정우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이 양평 펜션 거실에 가 있었어요. 소나기 소리, 어둠 속의 숨결, 그리고 아침에 사과를 깎던 그 뒷모습. 그 장면들이 자꾸 되감기 되면서 하루하루가 바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몰랐어요. 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남편이 먼저 알아챘다는 걸. 어느 날 저녁 정호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요즘 너 뭐가 달라진 것 같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지만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호가 나를 물끄러미 봤어요. 모르겠어.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정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요. 의심이 들어도 깊이 파고들지 않는 사람. 불편한 진실보다 편한 무관심을 택하는 사람.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관심이 이번에는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으면서도 왜 안 물어보는 건지, 혹시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관심이 없는 건지, 어느 쪽이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여러분, 남편이 당신의 변화를 느꼈는데 더 이상 묻지 않는다면 그게 무관심인지 외면인지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호의 코 고는 소리가 공장,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울렸고 나는 어둠 속에서 두 남자 사이에 끼어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쪽은 20년을 함께한 남편이고 다른 한쪽은 한 번의 밤으로 내 안의 모든 걸 깨워버린 사람. 둘 다 놓을 수 없다는 건
둘 다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보다 태혁 씨한테서 문자가 안 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이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 버린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태혁 씨와 연락을 줄인 지 한 달 넘게 지나고 있었어요. 문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만남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끊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불씨가 꺼진 게 아니라 제 밑에 묻혀 있을 뿐이었는데 그 죄를 걷어낸 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수연 언니였어요. 어느 날 밤 11시에 수연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윤정 씨, 나 지금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혁 씨 폰에서 윤정 씨 문자 봤어.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대단한 내용은 없었지만 메일 안부를 주고받은 흔적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 함께 밥을 먹던 사이에 남편이 친구 아내한테 메일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면 어떤 아내라도 넘어갈 수 없는 선이잖아요. 수연 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투였습니다. 윤정 씨, 우리 20년 알고 지냈잖아.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무게가 돼서 명치를 짓눌렀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사흘 뒤 태혁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이가 알았습니다. 저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해요. 윤정 씨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그 안에 이별과 사과와 결심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알겠어요. 라고만 답장했어요.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태혁 씨는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수연 언니한테 무릎을 꿇었는지 용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사람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고 나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 정호가 저녁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태혁이한테 전화 받았어. 피가 발끝으로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태혁 씨가 정호한테 직접 사과를 한 거였죠. 정호는 그날 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는 날 밤에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길래 옆에 앉았어요. 정호가 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불행한 줄 몰랐어. 그 한마디에 20년 결혼 생활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불행한 줄 몰랐다는 건 바꿔 말하면 쳐다보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정호가 다음에 한 말은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시간을 좀 줘. 생각할 게 있어. 욕을 하거나 이혼 서류를 꺼낼 줄 알았는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열흘이 20년보다 길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밥도 같이 먹었는데 정호가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봤거든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투명인간 대우가 20년간 내가 받아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라진 건 정호가 아니라 그걸 자각한 나였습니다. 열흘 뒤 정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자.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다. 담담한 목소리였는데 그 담담함이 차라리 고함보다 아팠습니다. 퇴직금과 분할 재산을 합치면 2억 남짓이 내 몫이었어요. 23해 결혼 생활의 정산이 통장 잔고 하나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그랬어? 왜? 아들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 부재중 통화 목록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벌이었어요. 여러분, 호기심 하나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었어요. 수연 언니의 농담 한마디에서 시작된 작은 궁금증이 남편을 잃고 친구를 잃고 아이들의 신뢰까지 잃게 만든 겁니다.
12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배낭 하나가 내 전부였어요. 치앙마이행 편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한국에서 충분히 멀면서도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물가가 낮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분할받은 돈으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 생각이었어요. 요리는 할 줄 아니까 식당 겸 숙소를 운영하면 한 달 생활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몇 주째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택배 하나가 집 주소로 와 있다는 알림이 폰에 떴어요.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비워서 경비실에 맡겨졌을 텐데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경비실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작은 상자 하나가 왔다고 했습니다. 택배 송장에 적힌 발송지는 양평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찍어준 사진 속에 꿀 한 병이 들어 있었어요. 아카시아 꿀이었습니다. 그리고 병 옆에 접힌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종이를 펼쳐달라고 했습니다.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건강하세요. 윤정 씨.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벌은 한 번 쏘면 자기도 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벌은 한 번 쏘면 자기도 죽는다. 그 말이 봉침을 놓던 그 사람의 마지막 인사라는 걸 알았어요. 나를 찔렀지만 자기도 죽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 수도 없었어요. 그 번호는 이미 내 폰에서 지웠으니까. 아니,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이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르면 또 시작될 것 같았으니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폰을 가방에 넣고 일어서는데 전화가 왔어요. 수연 언니였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받을까 말까 3초를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윤정 씨. 네. 언니. 침묵이 흘렀어요. 5초쯤 지났을까. 수연 언니가 말했습니다. 잘 가. 그리고 끊겼어요. 용서도 분노도 아닌 그 두 글자가 공항 로비에서 가장 크게 울렸습니다. 잘 가라는 말이 다시는 오지 말라는 뜻인지, 정말로 잘 살라는 뜻인지 평생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활주로에 12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멀어지고 양평이 멀어지고 23년 결혼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가방 속에 꿀은 없었습니다. 경비실에 놓고 온 거예요. 가져가면 또 그 사람을 안고 가는 거니까. 대신 머릿속에 그 메모의 마지막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벌은 한 번 쏘면 자기도 죽는다고. 여러분, 호기심은 열쇠예요. 어떤 문이든 열어줍니다. 그런데 열쇠는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나는 열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열지 않았을 거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소문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인생으로 듣는 거였다는 걸. 치앙마이에 도착하면 해가 떠 있을 겁니다. 같은 해인지 새로운 해인지는 살아봐야 알겠죠.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짧게라도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올해 안에 연금 복권 당첨될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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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